그럼 이제 오늘 고혜성쇼 1부를 이제 시작해 주실 또 강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금기 강사님은요, 저도 조금 이제 장애가 있었지만 저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분 강의를 듣고 바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진정한 진짜 이 자신감, 초긍정의 화신이구나. 예. 정말 그 불의의 사고를 이제 아주 어린 시절에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냥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런 분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응? 지금 박사과정 밟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박사과정을 밟고 계세요. 예. 저런 분이 저렇게 지금 다시 이겨내서 극복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멋지게 사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요즘 사회에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정말 최악의 그런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분 백금기 강사님 강의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애도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백금기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과찬의 말씀으로 소개를 해주셔서 부담감은 있지만 또 거기에 맞는 얘기로 그 부담감을 제가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시간인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그 1시간 이내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마저도 축복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장애를 가질 수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를 때는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장애를 딛고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까지, 그래서 그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그걸 이겨내 가면서 내일의 태양을 뜨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거기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말씀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약간 흥분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또는 목소리가 약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듣기 괜찮은 목소리지 않나요? 네. 발음도 좀 괜찮죠? 네. 제 인생의 방향을 놓고 나아가다 보니 목소리까지 심지어는 발음까지도 바꿔야 되겠기에 매일같이 바꿔 나가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서 바꾸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든 기준들을 이 시간만큼은 잠시 다 내려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가 해드린 얘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제 얘기를 듣다 보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왼쪽 팔과 다리가 다 의족의수입니다. 지체장애로 살아간 지 어느덧 23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삶을 마음대로 바꿔가고 있는 그 모습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는 모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책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만들었던 걸 제가 100%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로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라고 설정을 했고요.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보니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인생의 방향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는 내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이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43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시라고 한 분만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약 3년 전에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약 400명 이상 모여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 엄마 나이하고 좀 비슷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나마 위안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곱게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이에 맞게 곱게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써놔드린 것 중에 취미를 좀 보시면 책 읽는 것만 유독 앉아서 보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만 써놓으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사진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천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데 얼마만큼 어디까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현재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어려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야기들로만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취미들이에요.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있고요. 정반대인 수영을 즐기고 있고요. 골프를 즐기고 있고요. 당구를 치고 있고요. 볼링을 치고 있고요. 물론 등산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지 않았다면 안 믿으실 거예요. 스킨스쿠버는 깔아앉는 게 일입니다. 수영은 뜨는 게 일이죠. 정반대죠. 스킨스쿠버를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8명이 저걸 하겠다라고 제주도에 있는 문섬을 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산호초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8명 중에서 5명은 슈트, 즉 잠수복을 입으면서 포기를 했어요. 왜?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3명은 그걸 참고 입어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바닷속을 들어간 지 5분 만에 나왔어요. 저는 바닷속을 들어간 지 30분 만에 그 공기통 하나에 약 35분 정도 써요. 다 사용을 하고 올라왔더니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지 5분 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바다를 다 보는 것처럼 떠들어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점 하나도 못 봤을 텐데 5분 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바다를 정말 다 봤을까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앞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구나. 내가 봤던 세상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80평생 살다가 죽는다고 했을 때 내가 세상 돌아가는 내용은 10%도 모르고 살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차를 끌고 다니실 거고 운전을 하실 겁니다. 23,000개의 자동차 부품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200km 달리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단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끌고 다닐 뿐이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차가 이상이 있을 때 돈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생각한 게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세상 돌아가는 거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수영은 반대로 깔아앉는 게 뜨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한 발로 수영장에 갔을 때 1m도 가지 못했어요. 오른쪽 발이 있다고 해도 엄지발가락도 없습니다. 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그 수영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수영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할 거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게 싫었으니까. 1m도 못 가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수영장 물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시죠? 그때 그 수영장 물 더러운 걸 많이 먹고 참아가면서 지금 뱃속이 깨끗하기는 해요. 소독이 다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참아내면서 5m 가고 10m 가고 지금은 수영장에 가면 1시간 반 정도는 얼마든지 떠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몸의 하중을 물에다 띄우니까 의족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의수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물 위를 떠서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 중에 딱 한 가지는 제가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실패와 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전거 타는 건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한 팔 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쉽게 포기할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뒷바퀴에 보조바퀴를 다 달았어요. 4바퀴 자전거를 만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팔 한 다리로 페달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의족이 구부러지는 게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버스 뒤에 꽁무니를 한 2번 바꿔놨더니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때는 절대 안 하겠다고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건 포기를 한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실패는 했어요. 실수도 하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취미들로 딱 한 가지만 포기를 했다라는 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남한산성 갔다 왔어요. 똑같이 그 눈길을, 빙판길을 헤매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방향을 그래도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바르게 하고 갔더니 묵묵히 나아갔더니 여기저기에서 방송 요청도 있었고 강의 요청도 있었고 제가 다 다녔던 곳입니다. 비록 다 펴지지 않는 네 손가락이지만 1년에 한 권씩의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0년도에 장애마저도 축복이다. 11년도에 장애를 축복으로 만든 사람들, 13년도에 내 인생 최고의 비법 멘토리 한 분의 강의를 듣고 인생을 바꿔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 3년도에 실천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좋은 습관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오늘 말씀해 드린 거는 첫 번째 책 내용 플러스 6번째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목표가 선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 2월 달까지 원고가 끝날 거고 약 5월 달 정도에 출고가 될 건데 그것도 내 인생의 목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 안에서 오늘 쓸릴 부분은 악착같이 쓰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책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책 쓴다고 해서 열심히 쓰는 거 아닙니다. 일기 쓰듯이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써가면서 나왔던 거고 다시 하나 보시면 그동안에 제가 강의를 다녔던 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을 끌어올리고 상대방들이 나를 알아줄 때까지 저는 묵묵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제 어릴 적 환경부터 잠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라남도 장성군 삼섬의 이 지역을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더 인원수가 많은 강의장에서 여쭤봐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아무도 저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의 바지가락을 잡고 내 인생을 바꿔왔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환갑 때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43살에 낳았습니다. 4남 2녀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10살 때, 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뭘 드시고 낳았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힘이 있어서 낳았는지. 제가 지금 유추해 보는데 회식 자리 가면 소주, 막걸리 아무것도 안 마시는데 이상하게 막걸리는 땡겨요. 아무래도 막걸리 드시고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살 때까지 초가집에서 호롱불에서 살았어요. 형이나 누나들도 초등학교 의무교육만 마치고 다 서울로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입 하나가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저 또한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학력이 저는 최종 학력인 줄 알았어요. 저도 빨리 보따리 싸서 서울로 가고 싶었던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으니까. 특히 가장 배고팠을 때가 보릿고개.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걸 저는 직접 경험을 했었으니까 4월달 5월달에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로 연명해 본 적도 있고 시골에 가면 찔레 새순도 꺾어서 먹어본 적 있고 삐비라고 풀이 있습니다. 그 풀로 연명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저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1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정기회선 일종의 취업을 했습니다. 몸을 담보로 하는 일을 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월급을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이야 오가 크레인 장비가 좋아서 전주를 쉽게 팔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장비가 좋지 않았어요. 웬만한 건 다 제가 1m 70을 파고 전주를 심을 정도 파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달을 버텨냈어요. 7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해가면서 3개월을 뼈 빠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월급은 50만 원 이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기술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상을 받아냈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누구는 한 달에 50만 원이고 누구는 하루에 15만 원이라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내 몸을 담보로 하고 나도 가난을 벗어나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물어봤어요. 이 정도면 제 월급을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올려주시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했던 얘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아래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절대 기술이 없는 한 더 이상 월급은 올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월급 50만 원을 털어서 장비를 다 삽니다. 안전띠 사고 몽기 사고 벤치 사고 여러 연장을 다 착용하면 약 20kg 정도 갑니다. 전주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몸이 일체가 돼야 됩니다. 밧줄 하나에 전주에 올라가는 연습을 딱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던 그 전주를 보니 아주 번지를 해줬었어요. 근데 저는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밧줄만 있으면 어느 나무든 전주든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쉽게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똑같이 50만 원짜리 월급이고 배우기만 하면 그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 뒤통수에 보면은 흉터가 있습니다. 전주 위에 올라가서 기술을 배우겠다라고 덤볐다가 맞았던 그 흉터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착같이 기술을 익혔어요. 그랬다가 월급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50만 원의 월급이 90만 원이 되고 12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고 조금만 더 이대로 조금만 더 고생한다라면 드디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2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살아있는 전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걸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인생이 바뀌게 된 시점이 있어요. 92년 8월 17일 날 한 세 팀끼리 같이 오전 참을 먹습니다. 약 10시 정도에. 우리 쪽에는 일찍 일하기 때문에 꼭 참을 먹어야 돼. 다른 팀들은 다른 현장에 가고 저는 책임자와 참 먹었던 그 현장의 옆에 있는 전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책임자가 알려주는 대로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던 중에 그만 왼쪽 팔이 22,900볼트의 전기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왼쪽 다리로 빠져나가서 살았습니다. 왼쪽 다리로 전기 맞음과 동시에 전주 위에서 제가 제 뼈를 봤습니다. 살점이 터져 나가서 왼쪽 다리로 빠져나갔는데 다행스럽게 왼쪽 다리에는 불길만 휩싸였습니다.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겠죠. 온등에다 불이 붙었습니다. 오른쪽 손에 두 번째 손가락도 전기 맞음과 동시에 고추 말린 것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살짝 건드렸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저의 손가락이고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 없는데 이미 불길에 휩싸여서 타들어갔던 엄지발가락이죠. 제가 전주 위에서 등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30여 분을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아무도 저에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20 전기 끄는 것처럼 끌 수 있는 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 30여 분이 지나서 2명의 동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를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왼쪽 팔 이미 살점이 터져 나가서 뼈를 봤고 등에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왼쪽 다리 전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미 내 다리가 아니었고
끌어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은 온몸에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묶어서 아래로 끄집어 내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같이 119가 활성화가 되어 있었다면 전화 한 통화에 119가 와서 병원까지 응급처치하면서 편안하게 갔었을 텐데 92년도 당시에는 119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화물차 뒷칸에 실려갔어요. 사고 났던 현장에서 병원에 있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까지 버스로 2시간, 화물차 뒤에 실려서 1시간 20분 만에 갔습니다. 화물차 뒷칸에 실려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불이 붙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내 몸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조아라 했겠습니까? 다 죽은 환자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옆에 영안실 가시지. 못 가시면 제가 잡아드릴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의사 선생님 바지가랭을 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20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저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병원이라는 걸 가보질 않았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당해도 절대 병원 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만 가면 낫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 가면은 만병통치약 있잖아요. 된장. 뭘 하든지 간에 아무튼 된장만 바르면 다음날 나았으니까 저도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었어요. 병원만 가면 낫는다. 그래서 병원 갔는데 다 죽을 환자라고 하니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바지가랑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일을 응급실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에 링겔을 7개, 8개 꼽고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72시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 병실로 올라가서 치료라는 걸 해볼 것이고 못 버티면 안타깝지만 영안실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저는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다행히 72시간 3일을 버텨내고 병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병실로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포타진이라고 하는 빨간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온몸에 뿌리고 한여름이었으니까 썩어 들어가는 고름 차오르는 살을 잘라내고 차오르는 고름을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가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딱 한 달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항상 드레싱카라고 하죠. 병원에 가면 그 소리만 나는 아직도 경기가 일으킬 정도로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희석해서 맞아도 저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루에 한 번씩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끔찍했지만 저는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딱 한 달이 됐던 시점에 첫 번째 팔, 왼쪽 팔 빨리 절단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절단해버리고 싶었어요. 왜? 내가 내 뼈를 봐버렸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없을 건 잊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다행히 왼쪽 다리는 살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병신소리 들어도 내가 내 다리로 걸어다닐 수 있다라면 나는 충분히 팔 절단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병원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간 지 18시간 만에 퇴원을 해서 퇴원이 아니라 회복실로 옮겨줬고 다시 작은 침대에 옮겨서 다시 내 침대에 올 때까지 왼쪽 다리가 허전함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무언가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왼쪽 다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살릴 수 없어서 절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딱 2글자밖에 떠돌지 않았습니다. 죽자. 평생 남의 손에 살고 평생 장애인 병신이라는 소리 듣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절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맞고 있던 링겔 여러 번 깨트렸습니다. 지금이야 팩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뜨려도 소리가 안 나지만 23년 전에는 유리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넘어뜨리면 바로 와서 간호사님이 다시 해주고 그러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작은 침대를 떨어져 죽지 못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바꾸어준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 문병도 오지 못했어요. 설령 식구도 저에게 함부로 병실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 썩어 들어가는 냄새 때문에. 근데 친구는 입대하기 일주일 전 동안 저를 간병을 해줬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내 썩어 들어가는 살냄새가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와서 나를 간병을 해줄 수 있냐고. 친구가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제 가슴을 흔들었던 두 번째. 이 다음에 너를 보고 싶을 때 너를 보지 못하고 산소로 가서 너를 볼 수 있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정도 썩어 들어가는 살냄새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 정도는 너에게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살아가겠다. 살아보겠다. 한 번 더 제 가슴을 후벼 팠던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가 군의 훈련병으로 가고 간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기는 정말 멋진 친구를 뒀구나. 맞습니다. 저 정말 멋진 친구를 둬서 지금 다시 치료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간호사님 말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의사 선생님하고 나에게 와서 때 아닌 때를 썼답니다. 제발 조직검사 한 번만 해달라고. 조직검사 한 번만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팔과 다리 중에 맞는 게 있다면 한 가지라도 좀 친구에게 주고 싶으니까.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구는 나와 시골에서 뛰어놀고 여물도 뜯고 그랬던 친구가 순간의 사고로 팔과 다리 다 잃어버렸는데 본인은 다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억울해서 제발 하나만이라도 주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서 너에게 면회를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치료를 참아내기 시작합니다. 온 등의 화상 때문에 엎드려서 9개월을 살았습니다. 엎드려서 9개월 살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엎드려서 밥을 먹었는데 뭘 먹었겠습니까? 김밥 먹었습니다. 따로따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껏 특별식은 비빔밥 먹었어요. 엎드려서 화장실 일을 봤습니다. 엎드려서 그 독한 항생제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그 구별하는 시간을 저보다 더 힘든 장애인들의 책을 보면서 밤낮을 가려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저는 고맙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먹을 때 저에게 가장 첫 번째 내가 원했던 것은 제발 앉아서 밥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발 앉아서 밥 한 번만 먹어봤으면 뭘 놓고 먹든지 간에 맨밥이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앉아서 한 번만 먹어봤으면 저는 그 다짐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한 번은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느냐고. 제 옛날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던 사람이다. 엎드려서 밥을 먹어봤는데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건 내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앉아서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이상 내가 바랄 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버텨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실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10살 때까지 초가집에서 호롱불에서 살았던 정말 무능했던 부모님 집입니다. 흥분의 식구 가족. 그래서 저는 절대 부모님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정말 존경심을 받고 싶었다면 가족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지. 가난하시다면서.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랑은 합니다. 세상을 낳아주셨다는 거. 그 이상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은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면 줄 수 없는 부모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2번 주기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 이상은 절대 바라지 않아요. 인생 바꾸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거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사랑은 합니다. 저 어릴 때 사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저 머리가 돈 주고 깎은 머리겠습니까? 그냥 가위로 빡빡 밀었던 머리죠. 저는 호롱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우겠다고 호롱불 아래 가면은 머리가 홀라당 다 탑니다. 그러면 그냥 가위로 미는 거죠. 돈 주고 머리 깎는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 오시면 여름을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낫이나 삽 들고 들러 나가죠. 더우면 시골에 가면 어디든지 저수지는 하나씩 있습니다. 작은 저수지. 그곳에 들어가서 놀다가 다시 오후에 일하고 다시 집에 와서 그냥 자는 거죠. 목욕은 1년에 2번. 저 오시면은 여름을 납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게 사회생활 처음 했던 봉제 공장 일했던데 실밥부터 땄습니다. 1990년대. 남한산성 시골 촌놈이 갈 때라고는 산밖에 없어요. 노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같이 전기 일했던 사람들. 거의 산적 같은 사람들. 제게 독사진 한 장이 사고 나기 전 가장 마지막 사진입니다. 3개월 전 5월 달에 변산반도에 있는 사진. 가장 아끼는 사진입니다. 잠시 2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했던 걸 제가 보여드리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와닿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백금기 씨.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 하나로 위험한 만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기회선 일종에 취업한다. 하지만 20살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2년 8월 17일 전신주 작업 도중 22,900볼트의 감전사고를 당한 금기 씨. 죽음을 넘나든 2차례 수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고 남겨진 건 온몸의 화상뿐. 수술이 끝나고 없어진 다리를 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그. 눈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져야 했던 그. 무력감에 휩싸인 채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저랬으니까 장애를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왼쪽 다리입니다. 절단되어 있는 다리. 무릎 있는 데가 다 화상이 입었어요. 의족 끼우는 것 자체도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발입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습니다. 4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 다리로 산을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이게 등짝입니다. 45% 사도 화상 입었던 가운데 좀 새카맣게 돼 있는 데가 피부가 좀 부족했다 보니까 잡아 당겼습니다. 그물망처럼. 그리고 가운데 칼집을 내서 놨다 보니까 저렇습니다. 화상 입은 데는 절대 땀이 안 납니다. 특히 환절기가 되면 각질이 계속 일어나서 굉장히 가렵습니다. 근데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손입니다. 다 펴지지 않는 오른쪽 손. 4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다 펴지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잡을 수 있는 손이라서 그게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워드를 기분 좋으면 150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120타는 칩니다. 이게 저의 전신, 앞뒤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착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족. 20년 전에는 3.5kg. 독일제 굉장히 무거웠죠. 의수 1kg. 몸에 4kg 정도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족이 다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훨씬 가볍습니다. 2kg. 몸에 3kg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병원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9개월을 그렇게 저는 버텨냈습니다. 엎드려서 살면서. 그리고 어느 날
의족과 의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착용하라. 멀쩡한 다리를 절단해버리고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착용하라고 하니 제가 착용을 했겠습니까? 5번을 버렸습니다. 내다 버리기로. 근데 제가 착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 의족을 가지고 온 사람이 본인이 다리가 의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버려버렸었는데 그분만이 의족을 착용하고 와서 저에게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때부터 의족을 착용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연습했던 거는 사방에 두꺼운 매트리스를 깔고 서 있을 때 그냥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냥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냥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한 달을. 지금은 무수히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9개월 살았고 만 1년이란 시간 동안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넘어뜨리는 방법이 지금 생각하니까 최상의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넘어뜨렸어요. 나중에 넘어지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내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걸음마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던 거죠. 이런 장애인 몸으로 사회에 나왔는데 사회의 눈이 고왔겠습니까? 23년 전에 저 같은 장애인을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 병신이라고 불렀고, 저도 또한 퇴원해서 나왔을 때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의 눈이 내 주변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던 것. 너무너무 싫었고 무섭고 나오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생각을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약국에 가서 몸이 이러니까 내가 달라는 약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수면제를 약 50여를 모았습니다. 3군데 가면 그 정도 모으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살기 싫은 마음에 그냥 먹었습니다. 50여를 먹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지금에는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심정으로서는 너무너무 사회가 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무서웠고 미웠고 싫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눈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따라와서 의수 팔 잡아 끌지, 내 앞에 따라가면서 내 병신이 흉내내지. 지금은 걸어다니는 게 그래도 많이 편안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훨씬 더 쩔룩쩔룩 걸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이렇게 살 바에는. 그런데 2004년도에 한 분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듣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자부를 합니다. 저 또한 2004년도에 한 분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 사람과의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을 할 정도로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장애의 몸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 건지, 뭘 하면서 살아갈 건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광주에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차표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런 세미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들여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멍청한 개꿈이 아닌 내 인생의 방향,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의 태양을 저는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 빨리 와라. 오늘 할 일 다 하면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왜? 내일이 빨리 와서 내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갈 거니까.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웠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강의 요청이 있어서 다녔던 거죠. 내 실력과 능력을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많이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주변에서 저를 봐주고 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책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 그 어느 책에도 없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먼저 내가 앞으로 객꿈이 아닌 목표를 설정할 때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기껏 힘들고 어렵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사라져갈 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 거잖아요. 항상 대한민국 발전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방향이 섰다라면 가장 첫 번째는 간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는지, 저는 살고 싶은 간절함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데 간절함에 다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면 1-1로 보겠습니다. 정말 본인이 간절하다라면 가지치기 해야 돼요.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까요? 정말 맛집 많이 좋아하시죠? 한 가지 메뉴로 선택을 한 데는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고 여러 가지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메뉴로 그 식당은 끝장을 내잖아요. 김치찌개 한 가지 하면 어느 상호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김치찌개에 자신이 없다. 그럼 다음 메뉴 뭐가 올라오나요? 된장찌개 집어넣겠죠. 두 가지로도 자신이 없다. 그럼 다음 메뉴가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집이 된다? 분식집이 되는 거예요. 분식집이 제대로 된 요리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 또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했으면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길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먼저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아무리 절을 하고 찾아가면 뭐 하냐고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게 쓸모없는 모임들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봐요. 왜? 상대방들도 나를 비교 평가할 거니까. 차라리 내가 찾아다닐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했다라고 봐요. 저는 8월 17일 날 사고 났습니다. 92년도. 8월 17일 날 이런 강의가 잡히면 절대 시골 가지 않았어요. 8월 17일 날만큼은 왼쪽 팔과 다리가 묻혀있는 아버지 산소에 항상 가서 그 녀석들과 대화하는 하루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강의가 잡히면 그날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차라리 강의에 열중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찾아가는 거지. 그게 더 중요했으니까. 저는 그 정도로 선택과 집중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2가 있습니다. 왕년회를 잊어야 됩니다. 왕년회. 지난 과거를 다 잊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지난 날을 떠오를 거예요. 에이, 내가 옛날에.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팔과 다리만 안 다쳤더라면, 제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그걸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날을 다 버렸습니다. 현실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지난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지난달 성적표잖아요. 성적표. 지난달에 잘 살아왔으면 내 모습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을 것이고, 지난달에 잘못 살았으면 지금 내 모습은 지난달의 모습에 연장선상밖에 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해가야 될 건지, 그래서 왕년을 다 잊어야 된다고 봐요. 깨끗하게.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숫자 2. 두 번째는 간절함 다음에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꿈과 목표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꿈은 기간이 없는 것이고 목표는 데드라인, 기간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본인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이걸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에 먼저 우러나서 그걸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2-1로 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인 목표로 해서 오늘까지 할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만이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할 일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루지 않습니다. 왜? 오늘 하지 않고 내일, 이틀 거 하다 보면 나중에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기적인 목표는 나이 50대 동기부여 강사로서는 최고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저는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실력을 놓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중기적인 목표는 45이나 6 보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끝내고 그 다음은 책을 10권 정도 펼쳐냈다라면 어느 누구 앞에 가서든지 간에 인생에 대한 얘기는 50이 돼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는 1년 목표입니다. 그건 잠시 후 제 자료를 직접 보면서 이것만큼만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장기적인, 중기적인, 단기적인 목표와 오늘 할 일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만이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다. 2-2 보겠습니다. 인내하면서 모욕감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 또한 제가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2004년도에 세웠는데 주변에서 저에게 박수 쳐주면서 잘하라고 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욕했지. 에이 네가 바보 병신 같은 놈이 네가 뭘 한다고. 저는 그걸 참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모든 욕들을 다 참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모욕감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언제 수확합니까? 가을에 수확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 수확할 걸 먼저 생각한다고. 똑같은 사과가 열리더라도 가장 가을에 고가의 사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사과꽃이 피었을 때 주변에 있는 꽃들을 다 따내야 되는 거예요. 꽃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장 거름도 잘 주고 물도 좀 잘 주고 주변에 있는 잎사귀도 좀 따내고 태양도 잘 받게 하고 가장 값나가는 사과를 그렇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서 멋있게 성공을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똑같은 하루를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 비록 장애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저는 인내하면서 모욕감까지 참아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큰 숫자 3. 도대체 간절함과 데드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냐고. 나름대로는 다 열심히 살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특별함을 가져오지 못해요. 차별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 저도 또한 내가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팔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나를 팔아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방송하는 거예요. 그럴 라디오 방송을 2년 반을 했잖아요. 그래도 못 알아봐. 근데 케이블 2번 하니까 알아봅니다. 지하철에서. 그런데 방송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방송을 하다가 안 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나를 팔아낼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까? 다시 한번 고민했던 것이 이번에는 1년에 한 권씩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불러줬던 분들에게 내가 썼던 책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 책을 받게 되면 동기부여 강사 백금기가 있었지. 잊혀지다가도 내 책을 보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김질하겠죠. 동기부여하면 백금기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것도 유통기한이 짧아. 그러면 나를 더 자주 떠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게 요즘에는 하루에 3통의 편지를 써요. 아침마다. 그걸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내 자필 편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편지 받을 때마다 나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동기부여하면 백금기를 조금 더 한 달에 한 번은 떠올릴 수 있게, 혹시라도 동기부여 강사들 중에 필요하다면 나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대한민국의 강사만 10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다르게 만들어내기 위한 나만의 전략을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3-2 바로 이미지화해야 돼. 내가 세웠던 목표는 항상 눈에 보여야 됩니다. 저 집에 가보면 서재 옆에 액자로 들어가 있고요. 사무실 옆에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에도 항상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라는 게 항상 써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눈에 딱 보이면 잡생각을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엔 그게 떠오르거든요. 앞으로 내가 이 길을 간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아니군. 한다. 그래서 책을 보더라도 또한 강의를 듣더라도 항상 내 인생의 방향에 맞는 걸 찾아서 듣는다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곧 내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 단기적인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써놓은과 동시에 거의 다 50%는 이루어집니다. 50%는. 나머지 50%는 내가 조금만 더 실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2014년, 15년도 가지고 올게요. 내가 올 1년 동안 목표는 이루게. 목표를 설정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높게 잡습니다. 너무 높게. 그걸 매일 쳐다보면 질려요. 목표는 이렇게. 내가 점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예요. 그 노력을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기 보시면은 1년에 책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산해서 거꾸로. 그리고 여기까지 가계부까지. 재정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내 자기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갈고 닦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석사 때 성적표예요. 석사 때. 석사까지는 다 야간 다녔습니다. 사회복지학이 대한민국 학문이 아니잖아요. 서양에서 온 겁니다. 교수님께서 시험 범위만 알려주면 그 부분만 외워서 쓰면 좋은 성적 준다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바라면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녁에. 연구소에서 경기대학교 수원에 있는 캠퍼스 학교까지 가는데 약 40분 걸립니다. 차 안에서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시험 범위를 다 녹음을 해놨어요. 내 스마트폰에. 차 안에서 음악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참 나왔을 때가 강남스타일인데 저는 그거 듣지 않았어요. 그걸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도움 안 돼요. 단 차라리 시험 범위 듣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 받았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박사과정. 똑같이 2번 다시 오지 않은. 그리고 학교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장학금으로 빨아내고 있기 때문에. 빨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실력으로. 순수하게. 이제 좀 더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어떻게 사는지. 제 하루는 목표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저를 가르쳤던 제 멘토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약 2달 정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에게 안 맞습니다. 예전에는 5시까지 땡겼다가 왜 10분을 더 당겼냐. 옷 입고 운동하러 가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차라리 그 10분을 잡아 당기자 해서 4시 50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송파구, 여기 장지역. 이 전 단계. 여기 장지역. 이가 송파 파인타운. 이게 가든파이브 앞에 있는 운동, 공원. 여기까지 가는데 약 40분에서 50분, 약 4바퀴 정도를 걷거나 뜁니다. 그냥 걷거나 뛰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동안 뭘 하냐? 다시 한번 복식호흡으로 가갸 거겨를 외칩니다. 가, 갸, 거, 겨. 사투리를 버리기 위해서, 또 강사다운 발성 호흡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 5시 45분 플러스 마이너스 2, 3분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합니다. 6시 바로 밥을 먹습니다. 있는 밥, 뭘 먹든지 간에 아침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날 아침 못 먹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날짜의 아침을 못 찾아 먹는 거니까. 6시 15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신문이나 뉴스를 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6시 반이 되겠죠. 6시 반이 되면 오늘 일과 오늘 하루 중에 어디에서 어떤 강의가 있으니까 내 본심을 담아서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철저하게 오늘 일정에 대해서 미리 제가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6시 반이 되면 약 4년 정도는 책을 볼펜 물고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책을 볼펜 물고 사투리를 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편지를 씁니다. 세 통화의 그 편지를. 7시 반이 되면 존경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매일 아침마다. 비록 낳아주셨으니까. 아침마다 매일. 이런 장애의 몸이 홀로 서울에 와서 산다는데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가장 먼저 집안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같이 통화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 또한 매일같이 엄마를 불러보고 싶다고. 오늘 엄마라고 불러서 대답 들었는데 내일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되면 한 번 더 전화통화해서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게 아들 된 도리가 아닐까요? 저는 이게 저 하루의 시작이에요. 예전에 훨씬 더 큰 강의장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제 얘기를 듣고 집에다가 전화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3일은 부모님이 잘 받더래요. 4일부터는 안 받더랍니다. 내가 왜 안 받을 것 같냐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돈 달라고 할까 봐. 뭘 또 달라고 할까 봐 그때부터는 안 받았대요. 우리는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1930년생이세요. 한글을 모르세요. 중요한 건 막내가 하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다 하더란 얘기. 어머님이 바라셨던 최고의 효도는 자식들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 이상 좋은 건 없었습니다. 금은보화를 바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식들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했던 거지. 그리고 옷 입고 사무실 출근을 합니다. 걸어서. 성격 굉장히 급했습니다. 성격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4손가락으로 제 와이셔츠 단추 잠그면서 20분이 걸려서 담근 적도 있어요. 진짜. 단추구멍이 작은 건. 근데 지금은 자유스럽게 하죠. 그 정도로 침착성을 갖게 길렀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아침이에요. 아침. 그렇게 시작했던 아침.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어려워했잖아요. 운동하는 거 어려워했잖아요. 저는 다 아침에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끝냈으니 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제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쓰면서 집 샀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올라온 지 이제 6년 차입니다. 2009년 12월 29일 날 올라왔습니다. 광주에 살 때는 그래도 21평 아파트에 2000cc 이상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아서 저는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멘토가 더 큰 세상이 있으니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집은
누나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살라고 주고, 차는 형에게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고 쿨하게 이전 다 해주고, 단돈 2천만 원 갖고 차는 마티즈 끌고 왔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서울에 와서 가장 먼저 얻었던 집이 6평, 월세 42만 원. 그게 바로 여기 월세 있는 거예요. 월세 낼 날이 가장 아까웠어. 너무너무 아까웠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월세를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돈만 그대로 다 모아놓으면 2년이면 1,000만 원인데, 가계부 쓰면서 내 흐르는 돈을 잡았습니다. 악착같이. 이렇게 저는 절대 밖에서 밥 사 먹는 일 없어요. 밖에서 7,000원짜리 밥 사 먹느니 차라리 그걸 가지고 고구마나 감자를 사서 한 그릇이 산 이후에 미숫가루와 먹으면 3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돈 모으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벌고 안 쓰면 절대 마를 일 없습니다. 차는 마티즈. 주변에서 난리 났었죠. 네가 어떻게 그랜저 타다가 마티즈를 탈 수 있겠니? 절대 못 탄다. 1년을 넘게 탔어요. 강변북로 겨울에 이맘때 강변북로에서 빙판길에 2바퀴 돌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앞뒤에서 차가 없어서 나부터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차를 1600cc로 바꿨다가 요즘에는 다시 2000cc로 복귀를 했습니다. 가계부 쓰면서. 저는 연구소 식구가 약 4명 있는데 제 밥을 얻어먹는 날은 복권을 사도 좋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밥을 사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가계부 정리 1년 거 벌고 나가고 쭉 계산했더니 원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율도 괜찮았어요. 은행에서 150만 원 이상의 이자까지 받았으니. 근데 밥 한번 산다고 했습니다. 쿨하게. 저는 밥 사러 가면 가격표 쪽은 다 가려요. 메뉴만 보고 골라라. 근데 이 녀석들이 저를 너무 잘하는 거죠. 흔치 않은 기회야. 그래서 소고기집에 갔습니다. 언제 얻어먹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격표를 가리고 골라서 먹었는데 4명이서 19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2번 다시 밥 안 사요. 저에게 밥 얻어먹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한 번도 밥 사냐. 일단은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가 6평짜리 월세 살았던 거, 아래가 알뜰살뜰 모아서 13평짜리 전세 8천. 그리고 2014년 4월 26일 날 25평짜리 샀던 아파트예요. 알뜰살뜰 모아서 2시간 청소하는데 시간 걸려요. 그래도 좋습니다. 왜? 내가 너무너무 알뜰살뜰 모아서 샀던 집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장지동에 요즘 뜨고 있는 강남 땅에. 재정관리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재테크는, 최고의 재테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것 이상 좋은 재테크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이상 좋은 재테크는 없어요. 저도 또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의 책은 봅니다. 뭐 이 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봐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땐 책과 함께하고 있죠. 책이 있는 한 저는 절대 내 목표를 손에 놓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 봤던 거 집에 서재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게 저의 이제 일기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으니까. 약속했다는 1시간이 금방 지나요. 저는 일기 쓰면서 크게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시간을 봅니다. 어차피 목표는 시간 싸움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시간을 잘 관리해서 그걸 달성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잠자는 이 순간까지, 일기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일기는 11시부터 씁니다. 11시 30분도. 항상 시간을 먼저 철저하게 점검을 합니다. 혹시 멍 때리고 보낸 시간은 없는지, 쓸데없이 보낸 시간은 없는지. 나에게 2번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이니까. 2015년 1월 25일은 2번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순간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오늘 하루 누구하고 무슨 통화를 했는지, 혹시라도 내가 강의 중에 문자가 왔는데 그 답장을 안 해준 건 없는지, 내가 상담 중에 연락이 와서 이따가 잠깐 해줄게 하고 놓친 건 없는지, 문자가 왔는데 내가 답장 안 한 건 없는지,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 안 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꼬박꼬박 해줍니다. 꼬박꼬박. 심지어 공지 문자까지도 해줍니다. 간다 안 간다 철저하게 해줘야지 상대방이 기대할 건지 안 온다고 미리 말 건지 알 것 아닙니까? 자리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가면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먼저 재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본인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공지 문자 보면 간다 안 간다 걱정하지 말라. 확실히 가니까. 그리고 먼저 와서 약속을 딱딱 지키는 백금기가 된다라면 어느 누가 보든지 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겸손해지려고요. 비록 장애로 살지만 많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 상담 요청이 꽤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건방지게 이야기한 건 없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한 건 없는지, 그런 게 있다라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다음날 내가 전화해서 틀림없이 어제의 상황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저에게도 제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몇 명 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서 외부에서 강의를 듣고 흥분을 해서 저에게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확 눌러버렸어요. 육두 문자를 써서. 그 사람은 흥분돼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서 제가 혹 혼냈습니다. 그리고 11시 정도에 일기 쓰면서 내가 굳이 왜 그랬을까? 걔는 기분 좋아서 나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괜히 잘못했구나. 충분히 그 녀석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일기장 덮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11시 40분 정도. 이만저만해서 이래서 너에게 미안한 것 같다. 그때 상황은 이랬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라고 내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용서하는 데는 상하관계 없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고개 숙이는 게. 이 세 가지가 척척척척 되면 저에게는 절대 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인간 백금기에게는 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적을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을 사랑한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만 주절주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음절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제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 어찌됐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성취감은 내가 원했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갔을 때 이상 좋은 성취감은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조금 더 점프해서 잡을 수 있는 목표. 그 이상의 목표는 지쳐서 할 수가 없어요. 쓰러져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잡을 수 있는 그 목표. 저도 또한 목표를 그렇게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핏빛보다 더 선명하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거지 없다.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 출세 부자 못 됩니다. 성공 출세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하루하루 부지런해져야 돼 봅니다. 누구보다 더 먼저.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내 기분이 좋아서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하고 이걸로는 절대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절대 본인이 원하는 걸 완벽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꾸준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똑같이 내일 새벽 되면 똑같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최고의 재산이니까. 저는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 딱 하나 받았지. 내 몸이 최고의 자산이라면 매일같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저도 요즘에는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딱 물어보는 첫 마디가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십니까? 이 말씀부터 물어보던데.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그런 사람만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런 노력이 가해지지 않는데 내가 항상 실천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면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 길을 가다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절대 환자로 죽고 싶은 생각은 초도 없습니다.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했다라면 강의하다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절대 환자로 죽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된 것 같았습니다. 도움 좀 되셨어요? 네. 재미있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